아 그럼 19년 차 금융사 직장인의 한 달 월급만큼이 그래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와 이더 외에는 그다지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는 분을 좀 만나러 을지로에 왔어요. 여기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인데 회사 선배를 만나봤습니다. 내년에는 돈에 대한 고민도 제가 많아가지고 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래서 좀 돈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퇴사했던 회사인데 오랜만에 요 고프로를 들고 오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제가 그 무빙워터랑도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아무튼 출근에 나오는 무빙워터. 근데 이제 그 친구랑도 선후배로 만난 사이고 오늘도 선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크리스마스 준비 엄청 잘 해놨다. 와 역시 도마에서는 달라. 네, 형 저기 2층 도착했어요. 아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탄력 좀 가져가시라고 생각. 금융사 달력을 또 이렇게. 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지금 좀 프리로 또 다시 일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고 형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 얘기를. 좋죠.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가져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업 전략. 무슨 팀인가요? 중장기에 우리가 무슨 신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회사가 나가야 된다라는 좀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업 전략 팀에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책도 쓰고 요즘 IT라고 웹진처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와 아웃스탠딩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외부에 소개하는 피쿨이라는 사이트 그쪽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고. 밥 사달라고 글을 쓴 게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 글을 봤어요.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수히 많은 그 공격성 댓글과 그러니까. 지인들의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 너무 남과 비교하면서 기준이 높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 함은 내가 스스로 정한 내 기준이 아니라 그 누군지 모르는 남들이 만든 기준이 너무 높아요. 좀 극단적으로는 1년에 몇 차례 해외 가야 되고 연봉이 얼마. 아니 유튜브에서 검색 키워드를 연봉으로 검색을 하면은 검색 순위 앞단에 나오는 게 연봉별 차 얘기가 우르르 나와요. 맞아요. 왜 기준이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뭐 다들 아시는 그 뻔한 데다. SNS가 이게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언론들이 그래도 뭐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라고 막 그 미디어에서 다뤄주면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저기 기준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채우는 극히 일부들이 SNS에 포스팅하는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래 저게 기준이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월 1,000만 원 버는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맞아. 월 1억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루틴 뭐 이러면서 월 1억?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건 말건 그건 알바노예요. 요즘 말로 그냥 알바노. 내가 부자고 내가 일단 새끼 밥 잘 먹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다음에 돈도 적당히 벌면서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갑작스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 재난이라 하면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어떤 그 법률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변호사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거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럴 때 남의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간 부자가 저는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혁진님은 지금 엄청난 부자. 시간으로는.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좀 우리 모두가 남의 기준 따라가지 말고 각자가 그냥 생각해서 그걸 설정하고 그걸 만족했으면 난 부자다. 주식 배당금으로 한 달치 월급을 더 받는다. 이걸 써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더니 빨리 그 형한테 가서 배워와라. 아이고 그 얘기는 제가 막 기술적으로 너무 배당주 투자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읽혀지지만 사실은 다 물린 거예요. 물렸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고 차익 보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게 떨어져서 팔지 못하고 내비두고 있는데 걔가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가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정도 모으면 그 정도 되는데
시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받은 거예요? 분기별로 월급만큼 받으면 아, 월급을 그러니까. 4번을 더 받는 건데 아유. 아 그럼 19년 차 금융사 직장인의 한 달 월급만큼이 그래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와. 5% 이상만 벌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적금 이율이 그 정도다 하면 그 정도 이상만 벌면은 좋다고 한다고 치면은 저는 그거 이상 벌고 있다. 아 그 배당금 나온 것만 봐도 물려 어쨌든 넣어놓은 시드 금액의 5% 이상은 나온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다들 서점 가서 주식을 막 본단 말이에요. 막 차트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걸 보는데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본인이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뎁스 있게 파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시면 저 게임사들 주가 동향을 게임이 흥망을 가지고 미리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핀테크 트렌드 책도 쓸 정도로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던 게 핀테크주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23년 3월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가 짜잔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22년 말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3월 달에 짜잔 하고 나왔단 말이죠. 애플페이가 결제가 되려면 인증 쪽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애플페이가 잘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카드 업계나 그 밴 업계들도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중이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저도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게 나오면 대중들이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살 거야.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를 모르겠죠. 거야. 그래서 전 미리 그런 걸 좀 샀었어요. 꽤 쏠쏠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있었던 거는 네이버페이가 굉장히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하길래 아, 네이버 주가 전체에 좀 영향을 주겠다. 네이버페이가 상장사는 아니니까 네이버 주식을 좀 샀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한 3개월 사이에 한 10% 이상 올라서. 근데 또 이게 돈 벌 때 중요한 게 어쨌든 굴리려면 소득이 있어서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굴리고 돈을 많이 버는 업계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사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 뭐 은행, 아니면 뭐 증권사, 보험 이런 데를 가야 기본적인 연봉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지금 19년 차로서 금융사에 온 수많은 후배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사에 혹시 취업을 경력직이나 신입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금융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뭐부터 하냐면 자격증부터 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면접을 해보면 대부분 약간 양산형 인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장점이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눈에 띄어요. 내가 귀사의 앱을 많이 써보면서 토스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 앱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내가 볼 때는 되게 불편했다. 고객 민원도 아마 많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면접관이 이 친구는 좀 우리 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혹은 이 업계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이 정말로 금융을 집어삼키고 있는 게 이제는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식으로 뱅킹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하는 게 됐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TV에서 뭐가 나오면 그냥 전화로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조차 화면에 뜨는 QR 찍어가지고 이제는 앱을 켜시는 걸 배웠어요. 이제 할인 쿠폰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처음이 어렵지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그렇지. 제 책을 한번 보시고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시고 본인이 많이 앱을 써보시고 금융사에 도전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핀테크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쓰셨어요. 사실 네. 이분이 네카라쿠 배당토 취준생 현직자 필독서. 적어도 19년 차 나름 연말에 한 달치 월급을 배당금으로 받고 지금 카드 회사에서 카드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나 길진세가 이런 트렌드는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나도 진짜 내가 내년에 주식을 하든 뭐든 하든 해야 돼가지고 주가의 흐름과 관계된 콘텐츠를 얘기를 해드려야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이만큼 쌓아놓은 건데 말렸어. 내년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종합금융 플랫폼들이 되게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종합금융 플랫폼이 뭐예요? 예를 들어 토스. 슈퍼앱이라고 슈퍼앱. 부르는. 근데 슈퍼앱인데 금융 슈퍼앱이죠. 그다음에 뱅크샐러드 역시 한 앱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죠. 그 페이 중에 4대 페이가 원래 있었어요. 4대 페이? 네이버페이, 네. 카카오페이. 토스는 페이가 있기 페이코? 때문에 토스도 있고 페이코. 페이코. 네. 이렇게 4개. 네.
4강을 얘기를 하다가 페이코가 최근에 전략을 전면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4개 그 종합금융 플랫폼을 표방하는 플레이어들은 공통적으로 작전이 캐시버닝을 엄청 해요. 캐시버닝이가 돈을 엄청 마케팅비를 뿌린다.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비를 막 뿌리면서 MAU를 확 끌어올려요. 토스 쓰시는 분들은 저 행운 복권 뭐 이런 거 오잖아요. 뭐 엄청 나오잖아요. 오죠. 그래서 땡 누르기만 하면은 뭐 3원 줄 때도 있고 3+3원에서 6원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6원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토스 MAU가 지금 1,500만에서 2,000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500만 명이 6원씩 받아가면 이게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네. 네, 하루에 9천만 원을 그 정도 캐시버닝을 하는 격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페이코가 그거를 쫓아가다가 아 이건 도저히 가라앉혀진다. 네, 힘드니까 페이코는 좀 대학에 특화되게 이제 대학교 안에서 가맹점들을 확보해서 대학생들을 먼저 잡는 식으로 좀 작전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용 뭐저 식권 쪽이나 이런 식으로 좀 특수 분야로 니치하게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3강들이 또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종합금융 플랫폼이 정말 가능했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때문에 이 모든 게 저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이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돈 엄청 쓰면서 그 서버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 쓰면서 돈을 못 벌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게임하기나 선물하기가 터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과 인터넷의 성공 방정 시기였는데 이게 금융앱에서도 통할 것이다. 라는 게 그동안 이제 캐시버닝 했던 이유였죠. 근데 어쨌든 사람을 모으면 나중에 돈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게 옥석이 이제 살살 드러나고 있고 토스 또한 되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최근 많이들 보시겠지만 광고가 갑자기 짜잔하고 막 동영상 광고가 가운데 탭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통장 사용 내역이냐 카드 사용 내역을 토스 앱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광고를 표출을 시켜요. 이거 사실 사용성을 되게 해치는 거라 되게 양날의 검인데 토스 역시 수익성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때라서 23년 말부터 이게 격화가 됐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타이밍 좋게도 토스는 IPO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고 그래서 토스 관련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엄청 됐었거든요. 그런 그 종합금융 플랫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코인 얘기.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다가 최근에 막 다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 코인에 대해서도 제 책에 좀 적었는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와 이더 외에는 그다지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아요. 이유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저도 투자한 지 한 7년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투자한지. 네, 정확히 말하면 투자를 했다가 물린 지 7년이 정말로 거하게 물려있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아들한테 비트코인, 둘째한테는 이더리움을 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아버지 무덤에 USB로 넣으라는 얘기도 잠깐 할까 했는데 비트와 이더 외에 다른 코인들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코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탈중앙화인데 지금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회 체계가 탈중앙화가 생각보다 필요한 곳이 별로 없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되게 거창하고 막 짜잔했어요. 그냥 지금 중앙 집권화돼 있는 그 금융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주자, 막 약간 로빈후드 같은 그런 느낌. 그랬는데 아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나 정작 고객은 앞에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았던 게 문제였죠. 그리고 뭐 결제 쪽 같은 경우는 워낙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결제에다 쓰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내려오는 데에서 굉장한 한계가 이미 나타났다. 하지만 비트와 이더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암호화폐계에서의 금과 은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 이거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오히려 혁진님한테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실 우리가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코카콜라, 나이키, 뭐 이런 애들. 근데 얘네들이 전 세계인들이 그 브랜드를 알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수십 수백 년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한 10년 됐나요? 전 지구적으로 그쵸. 비트코인이 뭔지, 그다음 이더리움이 뭔지는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전 세계가 알겠죠. 그렇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아예 국가 화폐로 기축통화로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을 정도니까 저는 이게 되게 코인 그리고 비트와 이더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브랜딩이 이미 너무나 돼버려서 사실 금과 은도 우리가 하루 종일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그냥 금과 은이야. 그냥 걔는 금이랑 은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금 ETF 이런 거는 실물도 못 본 채로 그냥 내가 금을 사겠거니 하면서 이 핸드폰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비트나 이더도 그런 걸로선 살아남고 다른 코인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비트 이더는 타이밍을 잘 보고 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 지금 한 얘기들이 결국엔 요 책에 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들어서 그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 트렌드라는 말과 연도를 붙인다는 거는 그 연도가 끝나고 나면 책을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이 되게 리스키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트렌드들보다 이 돈에 관련된 트렌드는 버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버리는 공부. 그냥 올해 한 번 딱 써먹고 마는 게 아니다. 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공부들이 안 쓰는 공부가 있고 계속 쓰는 공부가 있구나 했는데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기 때문에 쓰는 공부예요. 단언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신용대출 30대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신용대출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은행 가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용대출 받으려면 A은행 가서 내 서류 들고 가서 한도랑 금리 조회하고 B은행 가서 조회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발품을 팔면서 금리랑 한도를 조회를 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A은행 갔다 오고 C, D은행 정도 간 다음에 다시 A은행이 제일 싸. 그래서 A은행 다시 가. 그러면은 그 한도와 그 금리가 리셋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무한의 굴레를 돌 수 있거든요. 그래 다시 낮았던 데 가면은 거기서 또 리셋돼. 그렇죠. 싫어해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핀다나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 대출 비교 서비스 해가지고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내 서류를 스크래핑 해와가지고 은행들한테 주고 동시에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저 제휴한 은행들이 달라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잘 보시면은 4대 은행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좀 더 달리 있고 하니까. 그건 몰랐네. 그게 4대 은행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은 이 상황이 되게 불편해요. 싫지. 왜냐하면 그동안은 얘가 내 은행에 와서 내 금리와 한도만 보고 딴 데 가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보비대칭으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정보비대칭이 있으니까 그게 좋았는데 한 큐에 이용당하면 한 플랫폼에 모든 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이제 은행들은 정말로 날 것의 비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싫죠.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게 막 기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냥 어떤 앱이 좋고 어떤 앱에서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핀테크 공부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내년에 나갈 거고 네. 2024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지갑 사정, 경제 사정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대출 상품 비교할 때는 꼭 여러 개를 해라. 너무 나는 토스만 믿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